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안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이게 차 안에서 이게 흔들려서 잘 안 맞춰지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대구에 왔다가요. 대구에서 다시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길 위에 있습니다. 대구에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벌써 19번째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던 게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뮤지컬 좋아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전통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고 그만큼 성과도 내고 있는 행사인데 우재준 의원이 한번 이거 와서 보고 그리고 한번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홍보해 주시는 것도 대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술계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핑계김에 내려와서 이 중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하시는 프로그램 하나 보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갑니다. 전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건 제가 본 이 뮤지컬은 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딤프라고 요약하더라고요. 대구 인터내셔널 뮤지컬 페스티벌 이래서 딤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학생들의 경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중앙대학교에 있는 전공하는 학생들이 하시는 건데요. 놀랍게도 완전 창작 뮤지컬이었어요. Dear 멜리아스, 친애하는 멜리아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고른 거는 제가 시간이 나는 날이 오늘밖에 사실 없었기도 했지만 우재준 의원이 진짜 프로들보다 대학생 경연 작품 많이 그리고 평일 낮이니까 사람들 많이 안 보는 그런 작품 또 정치인이 시끌벅적하게 가는 그런 차원보다는 함께 즐기고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언론에 미리 사전에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일인데도 꽤 많은 분들이 한 반 정도의 반 이상의 좌석이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거기 보러 오신 모든 분들이 공연을 진짜로 즐겼습니다. 이 공연이 이제 디어 친애하는 멜리에스라는 근데 저는 처음에 혹시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했는데 이게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노영원이라는 학생 연기자신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 그 작품의 스토리라인도 그분이 쓰셨다고 합니다. 학생입니다. 중앙대학교 학생인데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노래도 참 잘하시고요.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그 프랑스의 20세기 초반에 영화 감독, 영화 제작 감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반추하는 그러니까 1929년에 영화 기자의 관점에서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을 반추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원래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 기억나세요? 초기 영화 이미지 중에서 달이 얼굴로 표현되어 있고 달의 얼굴 눈 있는 데다가 미사일 같은 게 콱 박혀서 달 여행하는 그런 초기 작품. 이게 1902년에 조르주 멜리에스가 만든 달세계 여행이라는 작품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이제 나오는 아이코닉한 장면인데요. 그걸 만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뭐 사라졌고
그분에 대한 추억을 다시 생각하면서 영화가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이고 예술과 정치의 관계 또 그 즈음에 1차 대전이 나고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고민하는 작품이었는데 꽤 깊이도 깊고 생각할 점도 많고 그리고 연기나 노래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노영원 씨나 이런 분의 팬이 됐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길었어요. 인터미션이 있어야 될 정도니까 합쳐서 한 140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집중하고 잘 봤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어떤 대학생들이니까 좀 응원해주고 말이에요. 잘 좀 서툴더라도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야 이건 내가 건방진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작품 자체가 저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1895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지만 그 작품이 뭐냐면 열차가 도착하는 장면을 그냥 찍은 거예요. 짧은 음성도 전혀 없고. 그러면서 류미에르가 이 형제는 이걸 어떻게 볼거리로 어떻게 크게 발전시켜서 돈벌이가 된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신기한 볼거리가 되고 이렇게 됐었죠. 그게 1895년이고 이 조르주 멜리아스가 그 달세계 여행을 만든 그게 1902년이니까 몇 년 안 지난 건데요. 근데 큰 발전을 사실 이루죠. 그동안에 류메르 형제가 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냥 무슨 뭐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했죠. 사람들이 놀자였잖아요. 처음 보는 상황에서 열차가 확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어땠겠어요? 크게 놀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조르주 밀레스라는 사람은 그냥 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 환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화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본업이 마술사였습니다. 뭐 그러다가 뭐 이게 뭐 우성 영화 시대로 들어가고 토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사라지게 된 건데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그 영화를 떠나서 장난감 가게 하고 이랬던 기록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연결해서 꽤 재미있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만든 분이 그 책을 읽고 착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좋아했고 작년 2024년에 돌아가신 작가 중에서 미국의 작가 중에서 폴 오스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많이도 좋아하실 거예요. 스모크란 영화 웨인왕 작품 그거 같이 하기도 했었고 달의 궁전 뉴욕 3부작 뭐 유명한 작품 많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작품 중에서 읽고 처음 굉장히 그냥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중에서 환상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The Book of Illusion이에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 가고 이럴 때 아이팟을 샀거든요. 이렇게 큰 색, 그 흰색으로 된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오디오북을 다운 받아서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단어가 쉽고 그래서 천천히 말하고 그래서 까지 들었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고 그게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책도 조금 비슷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본 이 디어 멜리에스라는 이 뮤지컬은 멜리에스라는 영화 대가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지를 찾아가는 그런 게 모티브가 되거든요. 이게 약간 비슷해요. 그 환상의 책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 아픈 사고를 당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행기 사고로 그냥 잃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이 아픔을 잊고 이런 거에 하나에 꽂힌 거예요. 그게 꽂힌 게 뭐였냐면 헥터라는 무성영화 헥터만이라는 무성영화 시대의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래서 사라진 게 어디 뭐
죽었다느니 자살을 했다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어떤 연락을 받고 그 사람의 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쫓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북 오브 일루전, 그러니까 환상의 책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이스하키나 이 축구 경기나 스코어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한번 특히 저는 좋았어요. 처음에 특히 그 주인공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대상을 찾는 과정들이 좋았고, 제가 무성 영화 좋아해요.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터 키튼 좋아한다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헥터만은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무성 영화 초기에는 뭐 코미디와 액션이 대세였으니까요. 그런데 좋은 영화, 좋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뮤지컬 보면서 이거는 혹시 이거 라인을 쓰신 분이 그 책을 봤나 할 정도로 약간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프로스터가 작년에 죽었어요. 좋은 작가였어요. 뭐 영화에도 조예가 깊었고, 다만 혹시 여러분 길지 않은 포스터 작품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작품,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서 하나 구해놓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본이 절판됐더라고요. 아까 찾아보니까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중편 정도인데, 그게 이제 뭐 훔치러 들어간 사람이 거기 뭐 할머니하고 어떤 뭐 관계를 맺고 이런 뭐 이상한 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뭐 교감을 하고 이런 얘기인데요.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예, 그게 포스터 작품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노용원치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곳에서 제가 지난 대선에서 제가 저녁을 못 먹었는데요. 제가 뻥튀기 좋아합니다. 휴게소에서 뻥튀기 하나 샀어요. 지방정책으로서 메가폴리스 정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복귀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의 지방균등 정책은 똑같이 퍼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어떤 서울과 경쟁하거나 이 지방의 인구 소멸을 저는 그거에서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좀 발상을 바꿔서 오히려 지방의 몇 개의 이미 성장해 있는 대도시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도시를 문화, 경제, 생활 면에서 서울과 경쟁할 만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스턴이 있고 뉴욕이 있고 워싱턴이 있고 샌프란이 있고 이렇듯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역발상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문화에 있어서도 그랬어요. 지금 지방에서 계시는 분들도 문화에 대한 갈망이 크잖아요. 뮤지컬 같은 거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저랑 같이 근무하는 젊은 여성 직원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연차를 내거나 그리고 밤에 가거나 다음날 휴가 내거나 해가지고 뮤지컬을 보시더라고요. 서울 가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게 하면. 서울 왔다 갔다 비용, 교통비도 들고. 그 차이가 컸거든요. 부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구의 이런 딤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울 이상이에요. 질도 그렇고, 그리고 공연장의 수준도 그렇고, 공연의 수준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지방 집중, 메가폴리스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제가 딤프에 온 것도 그런 면을 조금 설명드리고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게 말과 레토릭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이 따라야 하고, 그리고 그게 끈질기게 반복되고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딤프가 언제까지 되냐면요, 아직 꽤 남았어요. 언제까지지? 잠시만요. (6월 20일) 날 시작했고요. 7월 7일 월요일까지 합니다. 좋은 작품도 굉장히 많고 수준 높아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가 뭐 열몇 명이 된다라는 좀 부끄러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정치인이 그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 덕만 보고 거기서 꿀만 빨아먹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뭘 해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기사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가 나왔더라고요, MBS에. 그런데 지금 뭐 이기기 쉬운 대구시장 후보에만 몰린다라는 기사를 같이 놓고 보면서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 당을 쇄신하고 보수를 쇄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대구 공연장 안 간 거 미리 말씀 안 드린 거는 또 잘못하면 제가 정치인 행사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은데 또 이렇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조금 이 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예의가 아닐 수 있어서 저도 고민하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갈까? 라고 같이 가자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조금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게릴라식으로 슬쩍 갔다 왔습니다. 다시 다음번에 갈 때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가죠.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지방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사랑하는 데 진심인지를 다음번에 함께 한번 대놓고 같이 가봅시다. 그때는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언더 73 그 박상수, 김준호, 그리고 PD님 이런 분들하고 점심 때 뭐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국수집에서 그 국수를 먹었어요. 이름이 풍국면이라는 곳이었어요. 독특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국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난 이런 프랜차이즈는 못 봤는데 하고 왔는데 꽤 큰 집이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어떤 국수집이었냐면, 근데 그 앞에 since 1933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933년부터 한 국수집을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식점으로 그렇게 그때부터 하셨던 건 아니고 풍국면이라는 곳이 제면을 했던 것까지 합치면 1933년부터에 있는 전통 있는 곳이더라고요. 우재준 의원 말에 따르면 그게 뭐 대구 사람들은 많이 아시는 브랜드라고 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기 대표 메뉴를 먹었는데 뭐 40도 이렇게 되게 온도를 그 정도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전 잔치국수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저런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풍국면에서 먹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재준 의원이 대구 부심이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정치인은 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그러면서 우재준 의원이 대구 자랑을 하면 저는 좀 걸러 듣습니다. 확인해봐요. 이거 약간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우재준 의원이 오늘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좀 비웃었던 게 칼국수가 풍국면에서 만든 거고 대구에서 칼국수가 처음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랬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적어도 이제 사이트에 보면 풍국면에서 칼국수라는 말 자체를 처음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사이트 같은데 인터넷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뭐 국수라는 게 다 칼로 썰지 뭐 손으로 뜯나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있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패 삼겹살이란 말을 대패처럼 다 갈아서 먹었지만 삼겹살을 백종원 씨가 그 말을 처음 썼을지 몰라도 그걸 예전부터 썼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1933년부터 음식점을 한 노포가 대한민국에 흔치 않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모밀국수집 미진 여기도 50년대고 청진옥 여기도 아마 50년대일 거예요. 저는 선지국 좋아하니까. 근데 1933년 대단히 긴 거거든요. 이 정도면 노포입니다. 우리나라에 노포라는 말 많이 쓰시죠? 오래된 어떤 음식점 같은 걸 노포라고 해요. 근데 광화문 미진 거기 맞습니다. 피막거리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가고 싶네요 지금도. 그 노포가 우리는 1933년에 만들어졌다니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입이 딱 벌어지는 노포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일본하고 사람들이 노포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일본은 노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노포를 많이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뭐 민족성의 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노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보고 해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 책임감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그가 살아온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여러분 놀라실 것 같은데요. 2024년 통계에서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5,284개사더라고요. 자, 그러면 200년 이상 된 기업은 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1813사. 300년 이상 된 기업 899사. 500년 이상 된 기업은 47개사. 1000년 이상 된 기업은 11개. 뭐 놀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책임감 있고 전통을 지키는 걸 좋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니 왜냐면 뭐 일본도 변화를 하는 그런 식의 변화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일본이 이렇게 발전하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그런 이유가 저는 제일 설득력 있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일본의 음식을 일식이라고 우린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화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합할 때 화자. 그 화 사상이 일본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라. 조금 더 가혹하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좀 나쁜 면만 봤을지 몰라도요. 그게 그리고 예전부터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서와 사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무슨 뭐 국수집을 한다 하면 예전에는 특히 이제 사무라이 시대나 이 시대에서 정해줬어요. 그 지역에 모밀국수집이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하는데 문제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잘 된다고 해서 옆에다가 막 낼 수가 없었어요. A라는 사람이 거기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걸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B라는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모밀을 맛있게 해서 프랜차이즈를 B에다 내고 C에다 내고 아니면 그 가게의 규모를 확 키우고 이게 안 됐습니다. 이걸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키고 심지어는 그걸 좀 심하게 막 좀 무르리고 다니면 사보나이나 이런 쪽의 어떤 그 사회를 규율을 다지는 쪽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혁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자기들한테 그 지역에서는 자기들만 파니까. 그리고 이걸 잘한다고 해서 다른 데다가 이윤을 확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화가 지속돼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포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강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남들과 경쟁하고 어디가 뭐 잘 된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막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쪽에 단가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이윤율이. 그런데 이건 그냥 그 지역에서 내가 몸일집을 한다 그러면 나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노포가 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우리랑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통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있고 우리는 그 반대다,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딱 요 정도의 단맛을 좋아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지방 다니고, 오늘은 안 그랬지만 지방 가면은 여러분 한 20분? 이 정도, 너무 많이 하면 또 좀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뭐 그런 모임을 자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끼리만 하는 그런 식의 개혁 시도하는 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현실로는 더더욱 그래요. 뭐 그걸 가지고 혼자서 위에서만 한다 뭐 바뀌겠어요? 여러분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당에 들어와 주시고, 그래서 당 자체의 체질을 바꿔주는 게 저는 더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과 1대1로 뵙고 20분씩 많이 만나 뭐 이렇게 차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진솔한 대화를 하고 뭘 우리가 해야 되는지 서로 얘기하고 각자 그렇게 다짐을 나누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번 일회적으로 하겠다, 일회성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주 많이 뵙겠다는 뜻이에요. 네. 뭐고? 영화냐?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개씩 이렇게 뭐 혹시나 어떠실까 하면 권유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아까 오다 어땠다 해서 생각난 건데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유튜브인데 함께하는 세계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계사.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역사에 있는 변수들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좋은 정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잠깐의 방심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많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역사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학과를 가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만큼 좋아하고 많이 봤죠. 역사 책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역사책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또 자기의 수준에 맞게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주 깊은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 함께 하는 세계사라는 유튜브가 좋은 건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역사 연구하시는데 김태수 선생이라는 분인데 독일 괴팅한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인 것이 명백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그 깊이를 보면. 그런데 제가 많은 역사 그런 유튜버 중에서도 이분에서 좀 좋아하는 거는 저는 미시사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미시사가 이제 마이크로 히스토리라는 것을 번역한 거죠. 뭐냐면 어떤 왕조사, 정치 얘기, 정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시사는 그 시기에서 특정 인물, 그러니까 그 유명하지 않은 어떤 민중의 어떤 삶 중에서 그걸 또 전체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상황들 그걸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석을 하는 걸 미시사라고 하거든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세계사가 그 미시사의 영역을 꽤 다뤄줍니다. 근데 미시사 책들이요, 저는 좋아하는데 처음 딱 보기에는 좀 지루하고 길 수 있어요. 왜냐면 별거 아닌 얘기를 계속 아주 깊이 메스를 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세계사에서는 그걸 굉장히 적확하고 핵심을 팍팍 찔러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좋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미시사에 대한 정의를 제가 기억하는 건 이렇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일반적인 역사가의 주라면 미시사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뭘 어떻게 느꼈느냐 이런 점에 좀 천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말하면 미시사는 숲을 보지 않아요. 숲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미시사입니다. 말해놓고도 제가 말했는데 멋있는데요. 어서 들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보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중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영주의 초약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역에 있는 주민이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그 남편과 신부가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주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보면 이제 옛날 중세 시대를 그린 그 드라마를 보면 그게 이제 영주라는 빌런을 설정하기 위해서 막 좀 많이 나오는 설정이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런 걸 책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진 이분이 뭐라고 이분이 하셨나?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건 미시사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중세의 영주의 초약권이 실행된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중세 이후의 낭만주의 기사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낭만주의 문학.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로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에서는 사실 역사와 어떤 판타지가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미시사 얘기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유튜브에서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미시사 얘기 나오니까 혹시 그 뭐 아니 읽어보겠지만 이건 있어요. 이 책이 있습니다. 고양이 대학살. 로버트 단튼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건데 읽어보신 분 있나요? 고양이 대학살.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 대학살. 근데 한번 보셔도 좋고 그리고 사놨다가 언젠가 한번 읽어도 될 정도로 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꽤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제가 기억이 틀릴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저는 유튜브만 말하려고 하다가 준비 안 하고 하는 말이라서 좀 그런데 뭐냐면 프랑스에 18세기에 인쇄
소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직공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이 간의 수공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거가 이제 18세기에 근데 그때 직공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인쇄소를 주변으로 해서 고양이를 처형하는, 고양이 목 매달아 죽이고 고양이를 사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막 빈번히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얘기를 아주 풀어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인쇄공들이 당시 자기들이 받는 처우는 후진데 당시 주인이 고양이를 되게 아꼈어요. 인쇄 이 길드 마스터가. 그러니까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이 고양이를 죽였는데, 근데 고양이 개만 죽인 게 아니라 여러 고양이 죽인 거죠. 근데 그 고양이 죽일 때 나름대로 글쎄요, 좀 잔인한 유머죠. 재판을 열었어요. 고양이를 왜 이래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좀 어떻게 보면 시시껄렁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회성 있는 유머 내지 블랙 유머의 도구인데 이게 왜 미시사회냐면 이게 18세기 프랑스의 그 과정에서 인쇄공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대우를 받았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그러면 완전히 위에 있는 이 상구조에 눌려 살았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런 미시사를 보면 무조건 착취만당했냐? 그것도 아니야.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에 이 미시사를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숲을 보게 되면 그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했다. 뭐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생활이 실제로 어땠고 그런 인쇄공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그런 식의 숲을 봐서 모릅니다. 이렇게 나무를 보는 작은 미시사를 봐야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상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셔도. 그리고 이 단턴의 로봇 이거 이제 한국말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은 그것만 말고도 비슷한 것들이 쭉 있어요. 한번 사 놓으셔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도 저는 아주 뒤처지지 않을 만한 내용 같아요. 이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치즈와 구더기, 치즈 앤 웜스라는 거예요. 치즈와 구더기 들어보셨어요? 치즈와 구더기. 이거는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 작가가 까를로 뭔데요? 자, 쳐볼게요. 생각나시는 분 말씀 주세요. 맞아요. 카를로 긴즈버그.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치즈와 구더기. 이게 사실 더 재밌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16세기에 이탈리아 시골에서 어떤 방앗간 하던 주인이 있었어요. 그 방앗간 주인이 종교 재판을 두 번 당해서 한 번은 그냥 경고받고 끝나고 두 번째는 실제로 화형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메네키오였습니다. 메네키오. 근데 그 재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재판 기록 상세한 걸 분석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화형당하기까지 과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갈릴레오도 아니고 코페르니쿠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방앗간 주인,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마녀로 죽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화형당하기까지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왜 치즈와 구더기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책도 좀 보고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치즈를 잘 알잖아요. 방앗간이니까. 치즈를 가만히 두면 치즈에서 구더기가 그냥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야 원래 치즈 같은 건데 치즈에서 가만히 둬도 구더기처럼 생긴 게 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좀 벙찌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원래 이런 사람들이 또 변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걸 되게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막 전파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에 얘기하니까 이걸 누가 이제 교회에 꼰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몇 대 쥐어받고 야 너 헛소리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생각을 유지한 거예요. 좀 곤조가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실제로 화형을 당합니다. 종교재판소에서 굳이 이 사람을 뭐 방앗간주의 매너키어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종교재판의 마녀재판도 보통 돈 많은 약자들을 마녀로 몰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재산을 뺏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사람은 그런 면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왜 이게 미시사로서 의미가 있냐면 그 종교의 그러니까 이게 16세기라니까요. 그 1453년 그러니까 이게 중세가 거의 끝나고 얼마 안 된 아직 중세적인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종교가 굉장히 그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잖아요. 그 서구 지배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과연 그 개명한 사람들 말고 방앗간주의인하고 그렇게 살았던 일반 서민들은 도대체 종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진짜 맹목적으로 그렇게 복종을 했었을까? 안 그런 사람은 없었을까? 사람 사는 세상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정도인데 근데 보면 첫 번째 그랬을 때도 화형을 안 시키거든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만연해 있을 수 있고 또라이 총량의 병에 그 원칙이 있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한 명은 또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걸 그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 아 이렇게 됐었구나. 근대가 어땠는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미시사를 보면 좀 즐겁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책 정도는 한번 혹시 안 보셨으면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치즈와 구더기.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